카니시는 40세의 독신 직장인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일해 보내지만 아무도 그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낯선 세계의 위험한 숲 한가운데에 있게 된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그의 SS 등급 능력이 깨어나고 온라인 쇼핑의 힘으로 성공한 상인이 되어 매력적인 여성을 모은 하렘을 얻는다. 처음에는 트럭꾼을 본 적도 없고 다른 세계로 간 것이 믿기지 않아 아이스 가이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상태창이 그의 앞에 뜨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아마도 선택된 영웅일 것이라 생각하며 즉시 흥분하지만 곧 그 선택지들이 단순히 아이템 박스 쓰레기통 그리고 온라인 쇼핑 사이트임을 깨닫는다. 그는 시스템 창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아이템 박스에 식물을 넣어 확인한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자 쇼핑 앱을 사용해 보기로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아무것도 살 돈이 없다. 그는 무언가를 팔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아이템 박스에 넣은 식물로 시도해 본다. 아이템 상자는 그에게 이것이 잡초라고 말하지만 돈이 되는 종류는 아니다. 카니시는 근처에 누워있는 죽은 기사들의 검을 발견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 검을 98셀 통건겐에 팔고 그 돈은 며칠 동안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그는 또한 죽은 전사를 위해 무덤을 만들기 위해 삽을 사고 숲속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자전거를 사고 주변을 보기 위해 망원경을 산다. 그는 정착지를 찾기 시작하고 여기 무지한 농민들에게 현대 세계의 물건을 판매할 사업 계획을 세운다. 어느 저녁 편안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개 같은 괴물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는 당황하여 온라인에서 무기를 찾기 시작하지만 분명히 그 앱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서 유용한 것을 얻지 못한다. 그는 먼저 괴물들에게 불꽃놀이를 던지지만 그것이 그들을 크게 놀라게 하지는 않는다. 다행히 그는 사용할 줄 아는 무기인 새총을 찾고 비록 그의 조준이 스톰트루퍼보다 나쁘지만 말이다. 그는 몇 발의 총알을 낭비한 후 괴물 몇 마리를 맞추고 그들은 빠르게 후퇴하기로 결정한다. 카니시는 이 기회를 이용해 최대한 빨리 그들로부터 자전거를 타고 멀어지며 아침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제 숲의 가장자리에 있으며 근처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사업 제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자금으로 가죽 가방과 후추를 구입한다. 그는 길 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며 키 큰 풀을 가로지르다가 상인 마차에 거의 치일 뻔한다. 상인 파이우는 카니시가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여행하는 음유 시인과 함께 카니시를 태워준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자 카니시는 파이우가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 파이우는 그에게 감사하지만 카니시는 그가 길에서 도시화 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파이우에게 감사하기 위해 카니시는 그에게 후추 가방을 주고 아이로 인해 금발 상인이 긴장한다. 그는 카니시의 귀에 속삭이며 향신료 판매에 대한 생각을 그만두라고 경고하는데 베이코파라는 무서운 상인 집단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우는 향신료를 공개적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개인 거래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는 지갑을 찾기 시작하지만 카니시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파이우는 상인으로서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절대 무료로는 사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는 카니시에게 5비퍼 터넨엔의 가치가 있는 동전과 은전을 주고 카니시는 검은 후추를 단 950엔에 샀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 그는 여관을 찾기 위해 잠시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여관에서 아젤리아라는 명랑한 소녀가 그를 맞이하고 등록을 하면서 잡담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카니시가 상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 나라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읽고 쓰고 기본적인 수학을 할 수 없다면 상인 길드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니시는 그녀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이미 수학에 능숙하니 그 대가로 다른 나라의 사탕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의 유혹은 아젤리아에게 통하고 그녀는 평소에는 손이 닿지 않는 사탕을 먹으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카니시에게 그들의 언어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카니시는 일본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금방 익힙니다. 그가 연습하는 동안 아젤리아는 그의 방에서 편안히 앉아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곧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카니 씨는 그녀에게 자신은 그녀의 아버지 나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아젤리아는 그를 아빠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카니 씨는 그녀의 타이타닉 스타일 스케치를 그려주고 아젤리아는 그에 깊이 매료되어 즉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받아들입니다. 다음날 카니 씨는 상인 길드에 가서 작은 지팡이 같은 신분증을 받습니다. 그 후 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물건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과일 장수가 그녀의 멜론으로 그의 관심을 끌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카니 씨는 이 세 개의 과일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그는 그것들을 사고 나중에 아젤리아에게 물어봅니다. 그녀는 과일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가 상인 면허를 취득했는지 묻습니다. 카니 씨는 그녀에게 지팡이를 보여주고 그녀는 이제 그녀의 설탕 아빠가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다는 기쁨에 춤을 춥니다. 다음날 카니 씨는 자신을 위한 가판대를 만들기 위해 목공 작업을 하고 아젤리아는 그를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나무 옷걸이를 발견하고 여기에는 좋은 옷걸이가 없으니 그걸 팔 수 있다고 말한다. 그 후 카니 씨는 시장에 가서 한 노파 옆자리를 차지한다. 그가 아이템 박스에서 가판대를 꺼내자 그 여성은 놀라서 그의 상품을 확인하러 온다. 그녀는 그가 고품질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나무 옷걸이다. 그녀는 카니 씨에게서 몇 개를 사더니 자신을 베테랑 상인 아나마라고 소개한다. 곧 고객들이 그들의 가게로 오기 시작하고 대부분이 카니 씨의 나무 옷걸이를 구매한다. 덕분에 아나마도 평소보다 더 많은 장사를 하게 된다. 곧 한 젊은 금발 남자가 그의 가게에 오고 그의 옷과 검을 보고 카니 씨는 그가 꽤 부유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남자는 칼에 관심이 있고 카니 씨에게 전시된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지 묻는다. 카니 씨는 쇼핑 앱을 살펴보며 더 큰 칼을 찾기 시작하고 곧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냥용 칼을 발견한다. 그는 가격을 물어보고 고객이 사냥용 칼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카니 씨는 그것을 금화 한 개로 가격을 매긴다. 남자가 그 멋진 칼을 비싼 가격에 사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고양이 귀를 가진 펄이 하나가 카니스 앞에 나타나 그를 킁킁거리기 시작한다. 그는 펄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라며 그러던 중 고양이 소녀가 그의 코를 핥는다. 바로 그때 그녀의 친구들이 나타나 그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애쓴막을 날리고 카니 씨는 그들이 진짜 펄이임을 알게 된다.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란 카니 씨는 자신이 이전에 짐승족을 본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하여 인종차별적으로 들리지 않게 한다. 고양이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가판대 위에 놓은 매트를 원하고 카니 씨는 그들을 위해 계산을 해준다. 그들은 수학을 너무 빨리 하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노려보기 시작한다. 하지만 금발 남자가 카니 씨의 수학이 진짜라고 확신시키자 그들은 거래를 수락한다. 아나마는 카니 씨에게 짐승족이 수학에 있어서 난독증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반면에 금발 남자는 순진한 야수민족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카니 씨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그에게서 검을 사기로 결정한다. 카니 씨는 하루 동안 번 수익으로 더 좋은 방이 딸린 여관으로 돌아간다. 그는 시스템 창과 쇼핑 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한다. 아무리 시도해도 이해하지 못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든다. 며칠 후 가니 씨는 부유한 여성을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이길 바라며 저렴한 보석을 팔기로 결심한다. 아나마도 그 컬렉션에 꽤 감탄하며 가니 씨에게 공급처에 대해 묻지만 그는 비밀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어제 1000조각을 산 하녀가 다시 가니 씨의 가게로 와서 한 번에 100개를 주문한다. 가니 씨는 큰 주문에 놀라지만 더 많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쁘다. 그가 조각들을 세느라 바쁠 때 하녀는 보석을 노려보기 시작한다. 가니 씨는 목걸이 하나당 6개의 작은 은화를 받는다고 말하고 소녀는 생각보다 저렴해서 꽤 놀란다. 카니 씨가 그녀를 위해 목걸이를 예약해 둘 것을 제안하고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루 종일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저녁이 되자 고양이들이 다시 카니 씨를 찾아옵니다. 그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겁먹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카니 씨에게 향신료를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 중 가장 예민한 후각을 가졌다고 말하며 지난번에 카니 씨에게서 향신료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니 향신료를 좀 팔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나마는 카니시가 향신료 마피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요구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카니시는 향신료를 팔 수 없다고 확언하지만 고양이들이 그 앞에서 비굴하게 굴자 그는 방법을 생각해내기로 합니다. 향신료를 파는 대신 강가에서 매운 음식을 대접하기로 하고 아나마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는 동의하고 고양이들은 망설임 없이 카니시를 잡아 끌고 강가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었고 카니시와 아나마는 채소와 향신료를 준비하는 동안 고양이들은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카니시는 매운 카레를 만들어주고 고양이들은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은 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카니시는 그 부분에서도 그들을 도와준다. 고양이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동안 아나마는 카니시에게 그가 너무 친절하고 믿음직하다고 말하며 그것이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니시는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밤을 고양이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며 보내고 마유라는 소녀와 포옹한다. 다음날 아침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젤리아는 그의 셔츠에 마유의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낀다. 그리고 카니시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글럭글럭 3천을 받을 수 없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어쨌든 그는 다시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중력을 거스르는 매력적인 소녀가 그에게 다가온다. 카니시는 그녀에게 반하고 그 뒤에 있는 하녀를 눈치챈다. 그는 그녀가 목걸이를 사러 온 것인지 묻고 그녀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다. 하녀는 목걸이를 주인에게 보여주고 주인은 그것이 보기와는 달리 다이아몬드가 아닌 단순한 유리라는 사실에 감명을 받는다. 그녀는 다른 목걸이들도 살펴보고 카니시에게 더 있는지 묻는다. 그는 아이템 박스에서 더 많은 것을 꺼내고 소녀는 말문이 막힌 채로 있다. 그녀는 자신을 프림율라라고 소개하며 명망 높은 말로 무역회사의 사장 딸이라고 하고 가니시에게 아버지를 만나달라고 요청한다. 가니시는 아남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녀는 말로 회사의 사장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가니시는 즉시 이 기회를 이용해 큰 사업 그룹과 인맥을 쌓기로 한다.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에 프리뮬라는 가니시의 자신이 그의 나무 청클립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장인 공예가 이 스프링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가니시는 그런 일이 비즈니스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곧 그녀의 저택에 도착하고 가니시는 감탄하지만 프리뮬라는 그것은 귀족의 저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후 가니시는 프리뮬라의 아버지인 말로 씨를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평가한다. 그는 또한 아이템 박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그것이 그의 사업이 크게 성장한 주된 이유라고 말한다. 차를 마시고 농담을 나눈 후 말로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며 가니시에게 자신의 회사의 독점 공급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카니시는 왜 그에게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 않느냐고 묻고 말로는 그것이 사업가로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카니시와의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며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만약 그의 경쟁자 중 한 명이 이 기회를 이용해 카니시와 독점 계약을 맺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재능 있는 상인들과의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카니시에게 보석 판매 수익의 50%를 제안합니다. 카니시는 협상 없이 기꺼이 그 거래를 수락하고 첫 번째 배송으로 예쁜 브로치를 몇 개 공급합니다. 하지만 프리밀라는 그들과 거래를 하지 않고 모든 브로치를 자신이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카니시에게 모든 브로치에 대해 열골들을 제안하고 카니시는 이 거래로 200만 엔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당한 돈을 손에 쥔 카니시는 느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도시 외곽에 집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도시 경계 근처의 좋은 지역을 선택하고 잔디를 깎고 거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잔디 깎는 기계를 구매합니다. 그 후 그는 나무를 베기 위해 가스 체인톱을 구입하고 그것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는 아이템 박스에 나무를 넣기로 결심했지만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게 그녀가 말한 거야. 그래서 그는 나무를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10m보다 긴 것은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땅에서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체인소로 나무를 베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고, 가니시도 첫 번째 나무의 뿌리를 드러내기도 전에 포기한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를 뽑기 위해 중고 미니 굴착기를 사지만 그 비용은 120만 엔으로 그의 총 순자산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게다가 그는 그 굴착기가 디젤 연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온라인에서는 팔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은 것은 캠핑용 연료였지만 그것은 일반 휘발유보다 훨씬 비쌌다. 하지만 가니시는 그것이 쓰레기처럼 될까봐 계속해서 굴착기에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는 또한 캠핑용 연료가 디젤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디젤 발전기를 구입했고, 디젤과 굴착기를 성공적으로 작동시켰다. 밤이 늦어지자 그는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손에 있는 벌레 물린 자리가 가렵기 시작한다. 그는 아젤리아가 시장 가장자리 지밤에 있는 도구 가게에서 벌레 퇴치 마법도를 사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음 날 아침 그곳으로 간다. 그는 가게를 운영하는 노 마법사를 만나고 그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인은 카니시에게 매우 호기심을 갖는다. 노인은 카니시에게 벌레 퇴치돌이, 새 실버 동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카니시가 이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일인 오렌지를 주자 노인은 가격을 2실버 동전으로 낮춘다. 이후 카니시는 다시 가게를 열고 아나마는 그 노인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조언하며 그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대화 중에 카니시는 벽에 붙어 있는 수배 포스터에 시선이 가고 아나마는 최근 이 지역의 강도 두목인 샤가에 대한 현상금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카니시는 그 강도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루의 일을 마친 후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는 굴착기를 사용해 나무 그루터기를 쉽게 파내고 집의 기초를 놓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쇼핑으로 계좌에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는 꿈의 집을 짓기 전에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하며 빠르게 현금을 벌어야 한다. 카니시는 할머니의 유고를 담았던 같은 항아리에 담긴 설탕 가루를 가지고 말로의 집으로 간다. 말로는 설탕을 흡입하고 이것이 고급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그것을 구매할 수 없다. 그는 나라에서 설탕과 소금을 구매할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카니시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우울해지지만 말로가 보석이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하자 카니시는 당분간 그것만 거래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말로에게 몇 개의 브로치를 주고 그로 인해 15골드 코인을 벌어들인다. 이는 300만 엔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가 온라인으로 로그 캐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며 그는 세부 사항을 읽지도 않고 주문한다. 그 앞에 나무 더미가 쌓인 후에야 그는 자신이 직접 캐빈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시 우울해지지만 설명서를 읽고 나서 쉽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캐빈을 조립하기로 결심한다. 다행히도 고양이 사람들이 곧 그 지역을 지나가고 그들은 이전에 맛있는 식사를 나누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도와주기로 한다. 그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카니시는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캐빈을 짓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린다. 그는 집이 완공되자 고양이 사람들을 위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그 후에는 침대에 드러눕습니다. 그게 오두막에 있는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집을 꾸미기 시작하고 또 한 달과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과 정원을 둘러싸기 위해 나무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의 배설물을 퇴비로 만들기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합니다. 그는 또한 집의 배관을 혼자서 설치하고 지속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욕조를 구입하고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으로 뜨거운 목욕을 즐깁니다. 집이 완전히 꾸며진 후 카니시는 여관에 가서 아젤리아에게 이제 자신의 집이 생겼으니 여기서는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녀는 그가 이렇게 빨리 이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말문이 막힙니다. 다음 날 아침 카니시는 자전거를 타고 숲으로 들어가 최근에 구입한 DSLR 카메라로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꽃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그의 자전거를 맞추고 그는 땅에 쓰러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더 많은 화살이 그에게 날아오지만 다행히도 그는 모두 피한다.
그가 나무 뒤에 숨으면서 숲에 사는 짐승족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카니시를 싫어하는데 그가 숲 근처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그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죽이기로 결심한다. 카니시는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자들과 잘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모든 무기를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그는 슬링샷으로 그들을 쏘고 비록 그의 정확도가 정말 낮지만 피해량은 짐승족을 한 방에 쓰러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는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 불꽃놀이를 던지고 그 다음에는 굴착기를 소환하여 그들을 도망치게 한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만 갑자기 덤불 뒤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듣는다. 그가 누군지 보러 가자 놀랍게도 그것은 짐승족의 화살에 다친 거대한 보라색 고양이다. 카니시는 그것을 도와주고 싶지만 물릴까봐 걱정이 되어 몇 개의 쿠션을 사서 팔과 목에 묶는다. 그는 고양이의 몸에서 화살을 빼내고 고양이는 그와 싸우지 않으므로 그는 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먼저 상처를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 항균 크림을 바르고 고양이에게 진통제를 줍니다. 하지만 그는 고양이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 그는 오래된 마법색에 가서 마법으로 치유할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오래된 마법사는 그가 보브캣을 구하려고 한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으며 대신 그 가죽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카니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때 고양이 소녀 마유가 그를 찾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보브캣이 그녀의 사람들 사이에서 신의 전령으로 여겨진다고 말하며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카니시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야생 보브캣이 조금 활동적이 된 것을 발견합니다. 고양이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유는 새를 사냥하고 밤에 그에게 글럭글럭 2,000원을 줍니다. 며칠이 지나고 보브캣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카니시는 그것을 야생에 내보냅니다. 그 후 그는 가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대신 농사에 집중합니다. 그는 그것에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만의 용수시설을 파기로 결심하고 약 일주일이 걸렸다. 목욕을 하려고 할 때 프리뮬라가 그를 찾으러 온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게를 열지 않아서 걱정했었다고 말하지만 다행히 마유가 그의 집에 대해 알려줬다고 한다. 그녀는 집 주변의 물건들을 보고 놀라는데 특히 굴착기를 보고 더 그렇다. 가니시가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그것이 자신의 친숙한 존재라고 말하며 마법을 쓸 수 있다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프리뮬라는 그를 믿고 그의 비밀을 지키기로 동의한다. 그러던 중 가니시는 이미 도시문이 닫힐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프리뮬라는 그에게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침대를 쓰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물이 담긴 통으로 향하는데 그것이 목욕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얼굴이 밝아진다. 곧 목욕을 하지만 야생동물의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가니시에게 가까이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목욕 가운과 잠옷을 건네주고 프리뮬라는 이 두 가지 아이템에서 큰 사업 가능성을 느낀다. 그녀는 카니시에게 귀족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들을 팔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카니시는 세상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그 근친혼 자식들과는 아무 상관도 갖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는 프리뮬라의 스케치를 그려서 그녀를 기쁘게 하려차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다음 날 그들이 도시로 가는 마차를 타고 있을 때 카니시는 말로에게 그의 딸과 하룻밤을 보냈다고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말로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카니시는 프리뮬라의 요청에 따라 수건과 잠옷을 말로에게 보여준다. 사업가는 그것에 정말 감명을 받고 카니시는 여성들이 누군가를 유혹하고 싶어 할 때 인기를 끌 링게리에를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말로는 얼굴을 감싸며 그의 딸이 어젯밤 카니시의 집에서 이걸 입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카니시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하며 그것을 치운다. 바로 그때 하녀가 그들의 장부를 가지고 와서 왕국에서 사업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있다고 전한다. 말로는 최근에 이중장부 기법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최근 왕국의 많은 정책에 영향을 미친 어떤 남성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현대 세계의 용어이며 카니시는 이 시스템을 발명한 남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후 말로우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해류 회사가 개발 중인 신제품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손 펌프였습니다. 말로우는 이것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라며 경쟁자들보다 먼저 만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손펌프를 본 카니시는 이 세상의 현대 세계에서 온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날 이후 프리뮬라는 자주 카니시 집에 찾아오고 때로는 밤새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런 어느 밤에 그녀는 내일 한 달 동안 구매를 위해 나가야 한다며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있어 여기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카니시에게 자신이 아버지에게 농담으로 보여준 야한 란제리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누구를 유혹하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신이 그에게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카니시는 더 나이 든 사람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프리뮬라는 나이 차이도 괜찮다고 말하며 심지어 아버지도 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카니시는 지금은 어떤 진지한 약속도 하고 싶지 않아서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프리뮬라가 밤새 그와 포옹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떠난 후 한때 카니시에게 사냥용 칼을 산 블론드 기사가 그의 집에 와서 자신을 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숲에 사는 수상한 남자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는 카니시를 믿지만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고 한다. 카니시는 그것들이 마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 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폴은 그의 침묵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카니시는 그에게 검을 단조할 수 있는 고급 강철 막대와 와인 한 병을 준다. 폴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수도에 있는 독특한 마법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마법사는 마요라는 소스를 소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용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카니시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이제 이 신비한 마법사가 지구 출신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카니시는 프림뮬라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갑자기 도시광장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프리뮬라의 하녀가 달려와 긴급 상황을 알린다. 프리뮬라의 수레가 숲에서 도적들에게 공격받았고 그녀가 납치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일로 미쳐버렸고 거리 한복판에서 도시 모험가들에게 딸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악명 높은 도적단의 우두머리 샤가와 맞서려 하지 않아서 노인을 그의 방법대로 내버려 둔다. 행인들은 왜 아무도 말로 몰로를 도우려 하지 않는지 이해해야 한다. 샤가는 무자비한 도적 50명으로 구성된 갱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카니시는 절망적인 상인에게서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한편 도적 샤가는 프림뮬라를 감방에 가두고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에게 맞서며 자신에게 무슨 계획이냐고 묻는다. 샤가는 그녀의 자신감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그녀를 강제로 하고 싶지만 불행히도 그녀를 건강한 상태의 부유한 귀족에게 팔아야 한다고 한다. 도시로 돌아온 몰로는 딸을 구해달라고 무작위 사람들에게 애원하며 결국 카니시의 발에 매달린다. 카니시는 프림뮬라를 떠올리며 감정에 휩싸여 몰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너무 무리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프림뮬라가 해를 입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쇼핑 앱을 이용해 그녀를 구할 방법을 마련하기로 하고 몰로에게 돈을 좀 줄 수 있냐고 묻는다. 말로의 비서가 즉시 금화로 가득 찬 가방을 건네자 카니시가 그것을 이용해 트럭을 사서 샤가의 기지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모두에게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며 소환 마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 극적인 효과를 위해 Fat, Juicy and Wet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200만 엔짜리 트럭을 구입하고 모두는 어리둥절합니다. 카니시는 트럭에 올라서 이 마차는 자신이 말하는 것만 한다고 말하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샤가를 기습 공격할 승무원 희망자를 모집하며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습 작전을 펼치자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앞서 카니시가 구해준 밥캐시 트럭에 다가와 함께하게 되고 곧 MYA와 다른 고양이 종족들도 그에게 빚을 갚기 위해 모여듭니다. 카니시는 즉시 그들을 위해 현대 무기를 구입하고 가볍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마법으로 강화했다고 말합니다. 곧 기사 폴도
그곳에 도착하여 명성을 위해 유명한 도적들을 무너뜨리고 싶다며 카니시에게 합류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후 자파점의 노인도 와서 카니시에게 자신도 함께하겠다고 말합니다. 카니시는 처음에 노인을 무시하며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인은 예전에는 꽤 괜찮은 모험가였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불마법을 사용해 아직도 강인한 기운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카니시는 망설임 없이 그를 들여보낸다. 다음 지원자는 더 충격적이다. 바로 아나마인데 그녀는 싸울 수 없지만 적어도 응급처치와 정신적 지지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카니시는 왜 안 되겠어 하고 노인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한 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고 싶은지 묻는다. 군중은 관심도 없어서 흩어지지만 말로우는 카니시에게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요청한다. 카니시는 노인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하며 누군가는 프리뮬라의 환영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 후 켄은 모험가로 등록하고 샤가를 무찌르라는 퀘스트를 받는다. 그는 살아서 돌아올지 확신하지 못한 채 샤가의 본거지로 출발한다. 그러나 그는 신디의 영감을 주는 말을 떠올린다. 이솝은 언젠가 사람이 싸워야 할 때가 온다고 말했어요. 비록 지는 것도 알면서도. 그동안 프리뮬라는 도적단 소굴에서 노예 소녀를 만나는데 그녀는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프리뮬라는 그 소녀가 자신보다 더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고 빵을 먹으라고 말한 후 도움을 받으면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합니다. 같은 시각 켄과 그의 일행은 샤가의 기지까지 절반쯤 도달했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식사 후 켄은 모두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고 모두 그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아나마는 갑자기 자신이 전장에서는 전혀 쓸모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뒤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켄은 무정이를 한 쌍 구입해서 하나는 마유에게 주고 정찰 임무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그녀는 도적들이 머무는 오래된 폐허를 찾아내고 켄은 모두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떠나며 아나마에게 24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길드에 연락해서 도적들을 제압하려는 임무가 실패했다고 알리라고 합니다. 밤이 되어 도적 기지 근처에 도달했을 때 마유는 많은 도적들이 술에 취해 바보처럼 떠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모두가 싸울 준비를 하지만 고양이 남자들은 켄이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줍니다. 그들은 그에게 경과를 한 입 베어 물어보라고 요청하고 켄이 그렇게 하자 그 경과가 이 세계의 마법 눈가루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루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황학에 미쳐 날뛰며 빈 디젤에게 배운 대로 운전합니다. 곧 트럭은 성 근처에 도착하고 경비들이 불빛에 정신이 팔린 사이 마유가 그들을 쏘아 떨어뜨립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성의 입구에 도착하고 노 마법사가 마법으로 게이트를 폭파합니다. 산적들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지만 너무 피해 있어서 켄의 트럭이 그들의 기지에 들어오는 것을 제때 반응하지 못합니다. 켄은 노 마법사에게 또 다른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노쇠로 인해 그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양이들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그들에게 쉬운 표적이 된 취한 산적들을 공격합니다. 그 뒤에 폴도 주인공의 기운을 뿜어내며 거대한 검으로 산적들을 손쉽게 처치합니다. 한 산적이 켄의 뒤로 몰래 다가와 공격하려 하지만 보브캣과 마유가 그를 보호합니다. 갑자기 더 많은 산적들이 폐허에서 나오고 켄은 전투에 참여할 시간이라고 결심한다. 그는 굴착기를 소환하고 그것에 올라타 산적들을 향해 몰고 가며 금속 발톱으로 그들을 학살한다. 산적들은 사방에서 두들겨 맞기 시작하고 금속 괴물에 맞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한다. 켄은 프리뮬라를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파고들기로 결심하고 다른 소녀들이 감금되어 있는 한 감옥의 구멍을 연다. 그곳에는 노예 소녀도 함께 있으며 그녀는 켄이 굴착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보며 신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켄은 굴착기에서 고개를 내밀어 프리뮬라가 여성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샤가가 지금 그 소녀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위를 보라고 말한다. 그는 켄과 다른 이들에게 프리뮬라가 죽고 싶지 않다면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그녀의 옷을 찢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이미 그녀와 즐겼을 것이라고 말한다. 프리뮬라는 산적에게 역겨움을 느끼지만 켄은 침착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는 군용 레이저 포인터를 구입한 후 마유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샤가의 몸에 있는 빨간 점을 따라가라고 한다. 그리고 그가 그것에 눈이 멀면 그들이 공격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샤가의 몸 위로 천천히 이동시키고 그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도 전에 레이저가 그의 눈을 강타해 그를 눈멀게 만든다. 마유는 즉시 그를 쏘지만 그녀의 화살은 샤가의 어깨에만 맞는다. 프리뮬라는 켄 곁으로 달려가고 샤가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공격하려 하지만 강력한 마법의 힘이 그를 밀쳐내며 건물 밖으로 내던진다. 그는 자신이 바로 마유 앞에 있음을 깨닫고 이번에는 머리샷을 맞아 그를 죽인다. 그와 동시에 프리뮬라는 켄에게 다가가 그를 안는다. 그는 아직 마법의 견과류 효과 아래에 있어 다리 사이로 검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지만 어찌된 일인지 충동을 억제한다. 그 후 그는 고양이 인간 중 한 명을 보내 아남에게 성공했음을 알린다. 다음으로 그는 산적들에게 잡혀있던 소녀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목욕 후 입을 옷을 마련한다. 한편 그는 표범 위에 누워있는 노예 소녀를 발견하고 프림율렉에 그녀도 목욕시켜 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자를 가위 한 쌍을 사서 자르기 시작하는데 자본주의적 연프리뮬라는 즉시 사업 기회를 본다. 그녀는 수건을 떨어뜨린 채 켄에게 기대어 시장에 팔 수 있는지 묻는다. 다른 소녀들이 그녀에게 수건을 떨어뜨렸다고 상기시키자 프림뮬라는 즉시 돌아가서 자신을 가린다. 모두 정리를 마친 후 켄은 자신을 앤이라고 소개한 소녀에게 귀여운 드레스를 사준다. 그녀는 또한 프림뮬라를 납치하라고 샤가에게 말한 귀족의 편지를 발견하고 이는 모두가 길드가 사건을 맡기기를 주저했던 이유를 깨닫게 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아나마를 데리러 가고 그녀는 모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친다. 그들은 강도들의 은신처로 돌아가 하룻밤을 보내고 켄은 프림뮬라와 앤이 옆에서 자는 동안 잠이 든다. 다음날 켄은 프림뮬라와 다른 이들과 함께 도시로 돌아간다. 말로우와 다른 이들은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프림뮬라가 트럭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아빠에게 달려가 포옹한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적인 재회는 말로우가 프리뮬라가 켄에게 받은 고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중단된다. 이 자본가들은 그들과 사업을 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 후 말로우는 켄에게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의 아이템 박스에 전리품이 있는지 묻는다. 켄은 말로우가 말하는 전리품이 사실 끔찍하게 더럽고 피가 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긴장하며 긍정한다. 그는 도시로 출발하기 전 순간을 기억하며 고양이 모험가들이 그가 죽인 강도들의 머리를 아이템 상자에 넣으라고 말했던 이유를 떠올렸다. 길드가 보상을 주기 전에 그들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켄은 이 아이디어에 소름이 끼쳤지만 고양이 모험가들에게는 또 다른 화요일일 뿐이었다. 그들은 강도들의 머리를 베어내고 시체를 거대한 모닥불에 던졌다. 그들이 주저함 없이 이 잔인한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켄은 마유가 그의 등에 매달리며 아이템 상자가 있어서 운이 좋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시체를 도시로 가져가는 것이 번거롭고 하루 안에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켄은 이 말을 듣고 끔찍하게 생각했으며 자신이 항상 꿈꿔왔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어쨌든 그는 강도들이 쌓아둔 모든 귀중한 아이템을 아이템 상자에 넣기로 했다. 그 후 그는 그들이 감금했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중 몇 명은 가족이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 납치되었다고 말했다. 켄은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들이 그의 도시로 오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프리뮬라도 그녀의 인맥을 이용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켄은 앤에게 그녀의 마을에 대해 물었고 그것이 여기서 800km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어쨌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나마는 자신이 가족에게 팔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깨달았고 켄은 그녀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아직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을 모두 내려주고 프림율라를 말로와 제외시킨 후 바로 모험가 길드로 향했어요. 다른 모험가들도 함께 있었고 켄이 샤가의 머리를 접수처 앞에 놓자 접수원이 깜짝 놀라며 버리라고 소리쳤어요. 다른 남자가 와서 문제를 처리하고 켄을 길드의 다른 곳으로 불러내어 그가 수집한 현상금들을 확인하게 했어요. 켄은 50개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놓았고 길드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은 피와 잔인한 장면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확인을 도우라고 했고, 켄은 드디어 아이템 박스에서 머리들을 꺼내며 한숨을 돌렸어요. 늙은 마법사가 다가와서 자신이 특이한 종류의 마법을 가지고 있고, 아이템 박스도 용량이 크다고 말했어요. 그는 귀족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켄을 내버려 두지 않을까 걱정했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도망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기사폴이 와서 켄에게 어떤 귀족이 납치에 연루된 사실을 지역 영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어요. 현상금 확인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고, 결국 켄은 모두 합쳐 800골드 이상을 받았어요. 그는 아남에게 그녀의 몫을 주려고 가지만 그녀는 도와준 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그러나 그녀는 켄에게 그녀를 돌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전염병 동안 죽은 딸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켄은 그에 대해 아무 문제도 없으며 소녀를 아나마의 돌봄에 맡긴다. 그는 이후 구조 작전에 함께한 사람들과 보상을 나누고 집에 가기에는 너무 피곤하니 도시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다. 그는 그의 옛 애인 아젤리아가 일하는 여인숙으로 간다. 그녀는 그를 보고 기뻐하며 그가 강도무리를 물리쳤다는 게 사실인지 묻지만 그는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금광년은 그의 돈만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젤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매달리며 그의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영구적인 설탕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한다. 켄은 거절하고 쉬기 위해 방으로 가지만 곧 아젤리아가 몰래 들어와서 깜짝 놀랄 만한 일격을 준비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앤과 너구리도 방 안으로 들어오고 결국 켄은 앤 옆에서 기대지 못한 채 잠들어야 한다. 다음 날 그는 소녀를 데리고 아나마가 가게를 차린 곳으로 가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거기에 없다. 고향의 사람들도 그녀를 보지 못했으므로 켄은 노부인을 찾을 때까지 앤을 곁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무기 상점에 가서 강도 소굴에서 얻은 모든 무기와 갑옷을 32골드에 팔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모든 귀중한 아이템을 말로의 회사에 35골드에 팔고, 그 후 남은 모든 아이템은 노마 법색에 22골드에 팔립니다. 켄은 그것들을 자신의 파티원들과 나누기로 결정하고 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아나마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앤을 보자마자 안아주며 그녀가 걱정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앤은 켄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며 아나마가 뭐라고 해도 그녀의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아나마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혼자서 도시로 떠나고 켄은 앤에게 왜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부르게 담아준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고 켄은 그녀를 위해 일찍 저녁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앤은 켄과 함께 목욕하고 자고 싶다고 주장하며 켄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신비로운 사람들이 집 주위를 맴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라진다. 곧 한 달이 지나고 상황이 많이 변했다. 폴은 샤가를 물리친 공로로 귀족이 되었다. 프리뮬라를 납치하려 했던 귀족은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잃었다. 켄은 프리뮬라와 말로에게 자전거에 대해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그의 디자인을 비웃었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디자인을 사기로 했다. 이제 자전거가 도시의 도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켄은 마침내 길드에서 강도 사냥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구출한 여성들에게 남은 돈을 준다. 그는 이제 프리뮬라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아나마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스토커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곧 망토를 입은 남자들에게 몰리게 된다. 그는 즉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지연시키기 위해 물건을 던진다. 하지만 그들의 마차가 골목의 출구를 막고 있어 이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로브를 입은 남자들이 그를 따라잡아 고용주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가 마차 안에서 거대한 금속 괴물을 소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켄은 그들과 협조할 태세를 보인다. 그러나 그는 불꽃놀이를 소환해 주변에 던진다. 로브를 입은 남자들은 놀라서 켄과 앤은 마차 아래로 기어가서 주요 거리로 나간다. 남자들은 칼을 뽑지만 켄도 석궁을 꺼내며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모두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스토커들은 후퇴하기로 결정하고 몇 초 후 말로가 그의 마차를 타고 켄을 구하러 온다.
그는 이것이 반군 주재 세력의 어떤 귀족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영주를 만나보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켄은 영주를 만나면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말로우는 그를 도시의 문 앞에 내려주고 켄은 이 도시와 작별할 시간이 왔다고 결심한다. 한편 말로우는 집으로 돌아가 프리뮬에게 켄이 여기서 일이 복잡해져서 아마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집으로 달려가지만 켄이 이미 떠났고 그의 집 전체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이다. 그는 그녀를 기다릴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것은 그녀의 망상이었다. 어쨌든 켄은 자전거를 타고 앤과 보브캣을 데리고 간다. 그는 이 도시에서 처음 만난 상인 후유를 만난다. 그는 잠시 멈춰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후유는 이 여행과 소녀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다. 켄은 앤과 보브캣이 그의 가족이며 평화로운 삶을 살 곳을 찾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켄과 그의 일행이 여행을 시작한 지 많은 날이 지났고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주요 도시와 꽤 가까워졌다. 켄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점심으로 물고기 미트볼을 만들고 드론을 사용해 앞으로의 지형을 살펴본다. 그는 강 끝에 거대한 호수를 보고 도시가 저 호수 반대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켄은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강가를 돌아다니며 살만한 곳을 찾는다. 그는 굴착기로 그 지역을 정리하고 평평하게 만든 후 마법 주문을 외우는 척하며 아이템 박스에서 집을 소환한다. 그 후 그는 그 고양이 벨이 잠시 함께 살 것이라 생각하며 이름을 벨이라고 짓기로 한다. 그는 이전 도시에서는 할 수 없었던 느린 삶을 다시 시작하며 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녀가 읽기와 쓰기를 연습하는 동안 그는 온라인에서 음란서를 사서 읽기 시작한다. 앤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단순히 책을 읽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도 그 책들을 읽고 싶어 한다. 켄은 그것이 다른 언어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앤은 그의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결국 켄은 그녀를 위해 몇 권의 어린이 책을 사주고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다음 날 그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며 그것이 괴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켄은 그의 석궁을 꺼내고 돌아선다. 하지만 그의 놀라움에 예상치 못한 손님은 사실 털복숭이 소녀 마유였다. 마유는 켄에게 뛰어들며 그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마유는 그에게 보브캣의 냄새를 따라 그의 자전거를 쫓아왔고 그와 함께 살고 싶었다고 말한다. 켄은 그녀를 받아들이고 앤은 마유가 이제부터 그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기뻐한다. 나중에 점심을 먹으면서 켄은 마유에게 그가 떠난 후 도시의 상황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폴이 프리뮬렉에 청혼했다고 전한다. 켄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프리미줄라가 금전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상처받지만 그녀가 젊고 권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밤이 되자 앤은 켄이 마유를 위해 사준 그림책들을 보여주고 고양이 소녀는 이 세상에 이런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기뻐한다. 이것은 켄에게 그림책을 판매할 아이디어를 주지만 그는 그 책들이 자신의 세계의 이야기를 포함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는 앤과 마유에게 아는 동화가 있는지 물어보고 앤은 요정과 인간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에 따르면 요정과 인간 왕자는 서로 사랑에 빠지지만 그들의 민족은 그들의 결합을 반기지 않는다. 그들은 커플을 공격하고 거의 죽일 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요정들이 개입하여 연인들을 숲속의 안전한 곳으로 순간 이동시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켄은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다음날 인쇄 사업을 시작하고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담은 2권의 흑백 그림책을 만든다. 그는 앤과 마유에게 각각 한 권씩 주고 그들은 기쁘게 그것을 받는다. 갑자기 켄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배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위험할 경우를 대비해 마유와 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즉시 말한다. 그는 크로스보우를 들고 호수로 달려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멈추고 자신을 밝히라고 한다. 남자는 그에게 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그들이 호수를 건너 있는 마을에 살고 있으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도적이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한다.
켄은 자신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상인 신분증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보브캣이 그곳에 와서 켄과 함께 껴안기 시작한다. 이를 본 배를 젓고 있던 고양이 남자는 켄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의 동료도 그에게 동의하며 자신을 크루통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켄의 집을 보러 가고 딸을 위해 그림책을 사기로 결정한다. 켄은 다음 며칠 동안 지역 주변에서 약초를 모으고 마유와 함께 숲에서 성인 운동을 하며 종의 한계를 넘는다. 그는 또한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로부터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이다. 작업이 끝나자 그는 인근 도시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마유가 여러 번 가본 경험이 있어 그를 안내한다. 그들은 먼저 모셈과 길드에 가고 켄은 접수원의 가슴에서 눈을 뗄 수 없어 마유와 앤을 화나게 만든다. 그는 여기 등록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길드 아이디를 그녀에게 주고 접수원은 그가 샤가를 처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켄은 불필요한 주목을 받기 싫어서 그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새로운 도시에서의 등록을 마친다. 나중에 그들이 시장의 음식 노점을 돌아다니던 중 켄은 크루통과 그의 딸이 일이 긴장한 모습으로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만 그들의 사적인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는 시장을 탐험하다가 한 노파 마법사가 운영하는 가게에 간다. 그곳에서 그는 유용한 부분과 쓸모없는 부분을 분리하는 이상한 마법 도구를 발견한다. 켄은 이 도구를 사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5개의 금화로 그것을 구매한다. 그 사이에는 책을 집어들지만 노파는 그것이 마법책이라며 다시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켄의 내면의 오타쿠가 마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어나고 노파가 마법을 사용할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해도 그는 운을 시험해보기 위해 그것을 사기로 결심한다. 그는 즉시 마법을 배우기 위해 시도할 준비를 하지만 여자는 모든 마법책은 판매 시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가져가라고 한다. 그들은 그렇게 가게를 나서고 급한 듯한 크루통의 고양이 친구와 마주친다. 켄은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폭력배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진다. 그는 이 난처한 상황에 끼고 싶지 않지만 바로 그때 여자아이의 비명이 들리고 폭력배들이 크루통과 그의 딸을 몰아쓰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이 그를 공격하려 하고 앤은 켄에게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어떤 문제도 원하지 않지만 앤에게 한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어서 메유에게 그녀를 돌보라고 부탁하고 폭력배들을 막으러 나선다. 그는 그들을 겁주기 위해 전염병 의사 마스크를 사고 강력한 마법으로 그들을 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폭죽을 던진다. 폭력배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고 켄은 마스크를 벗고 크루통에게 그가 안전하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의 고양이 친구도 그곳에 와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크루통과 소녀가 안전한 것을 보고 안도한다. 그들은 숨을 고르기 위해 마을 광장으로 가고 크루통은 자신이 예전에는 정부 관료였고 향신료 마피아의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밝힌다. 향신료 마피아는 그 이후로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오늘 그를 공격한 사람들은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었다. 켄은 모든 일이 잘 끝났다고 말하고 크루통은 그의 딸 메리를 그림책을 팔았던 상인에게 소개한다. 메리는 켄에게 책에 대해 감사하고 앤은 자신이 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자랑한다. 메리도 지금 도와주고 싶어하고 앤은 켄에게 대신 부탁한다. 그는 메리가 앤과 또래인 첫 친구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그녀를 집으로 초대한다. 며칠 후 크루통과 그의 가족이 그곳에 온다. 메리와 앤은 만남을 통해 정말 가까워지고 이후로 자주 만나며 켄이 새 그림책을 만들도록 도와준다. 그러던 어느 날 크루통이 켄의 집으로 달려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문 앞에 놓고 메리가 열이 났으니 약을 팔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그는 이 병이 이 지역에만 있는 병이라며 걸린 대부분은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앤은 걱정하며 마유에게 치유 마법을 쓸 수 있는 마법사를 찾아가자고 제안한다. 크루통은 그녀를 고용할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켄은 뭔가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어린이용 열병약을 사서 크루통에게 주어 메리의 열이 가라앉도록 하고 자신은 마법사를 데려오러 떠난다. 그들은 밤늦게 집에 도착했고 노파는 치유 마법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며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약은 숲 한가운데 샘 근처에서 발견되는 흰 꽃의 씨앗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캔은 즉시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크루통과 그의 고양이 친구도 함께 따라간다. 그러나 그들은 앞서 만난 깡패들이 크루통의 집을 찾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것을 복수의 기회로 삼는다. 한편 캔과 크루통은 곧 강이 시작되는 샘에 도착하여 특별한 흰 꽃을 찾기 시작한다. 크루통의 고양이 친구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캔은 즉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석궁을 꺼낸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사람은 그의 애완 벨고양이 벨일 뿐이다. 캔은 부풀릴 수 있는 구명 보트를 구입하고 샘의 중앙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흰 꽃들을 발견한다. 그는 재빨리 꽃의 핵심을 채취하여 크루통에게 건네고 벨과 고양이 친구는 적대적인 짐승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괴물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둘러싸자 캔은 그것이 과거에 자신이 처리했던 야생 늑대임을 깨닫는다. 그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검 2개를 구입해 크루통과 친구에게 주며 늑대를 뚫고 집으로 빨리 가라고 지시한다. 그는 늑대를 막기 위해 남아있기로 결심하지만 크루통은 그것이 안전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캔은 지금 딸 걱정을 더 하라고 말하고 강력한 폭죽을 늑대에게 던져서 뒤로 밀어낸다. 그는 시끄러운 폭죽으로 계속 늑대를 쫓아내고 크루통은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늑대들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대신 그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한다. 캔은 왜 늑대들이 크루통을 목표로 하는지 궁금해하고 알고 보니 복수하려는 깡패들이 배후에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개의 휘슬을 이용해 늑대를 조종하고 있고 캔과 다른 사람들이 늑대들과 싸우는 동안 벨은 깡패들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들을 공격하고 늑대를 조종하는 개맨을 쓰러뜨려 크루통과 그의 친구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개맨이 휘슬을 다시 찾았을 때쯤 크루통은 이미 늑대들의 사거리 밖에 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숲속의 모든 괴물의 대왕이 나타나면서 늑대들이 도망친다. 사나운 뿔이 달린 고미개맨을 강력한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그의 동료들은 겁에 질려 도망친다. 곰은 캔에게 시선을 돌리는데 캔은 거의 실수할 뻔했지만 간신히 석궁을 꺼내 곰의 눈에 행운의 한 발을 명중시킨다. 이 기회를 틈타 베리 곰을 공격하지만 큰 피해를 주지 못한다. 캔은 고성능 폭죽을 많이 던져 곰을 겁주려 하지만 빗나가고 만다. 하지만 오늘은 플롯 아머가 발동되어 곰이 입으로 폭탄을 잡아챈다. 폭탄이 입안에서 폭발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다. 캔은 재빨리 굴착기를 소환해 곰의 머리를 강타해 죽이고 아이템 박스에 보관한다. 그는 땅에 쓰러진 도그맨을 발견하고 곧장 크루통의 집으로 돌아간다. 메리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크루통은 딸의 목숨을 구해준 캔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캔은 크루통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고 자신이 도그맨을 구해 그가 크루통과 가족을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한다. 도그맨은 동의했지만 크루통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 안전을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게 좋겠다고도 말했다. 크루통은 향신료 카르텔이 있는 도시는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말하며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귀족인 폴의 이야기로 그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소개장을 쓸 수 있다고 말하며 크루통에게 폴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시켜주고 가족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캔은 마유와 앤에게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 크루통과 그의 고양이 친구는 정착하기 위해 폴의 영토로 떠나고 메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캔과 마유가 집 밖에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캔은 어제의 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크루통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을 처치했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알리러 왔습니다. 그 후 캔은 사냥한 곰 괴물의 모든 부위를 팔기 위해 모험가 길드로 갑니다. 마법석과 고기는 제외하고요. 하지만 정육점 주인은 가공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캔은 나중에 다시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을 지나가던 중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사실 프리뮬라는 그를 찾으러 여기 왔고 그녀는 캔 근처의 가게 안에 있었어요. 그는 그 기분을 떨쳐내기로 결심하고 할머니에게서 구입한 마법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그 후 켄은 다른 일을 위해 시장으로 갑니다. 먼저 마법 서적을 마법 할머니에게 받고 그 다음 길드에 가서 곰의 고기와 부품에 대한 돈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림뮬라가 시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켄은 다시 한번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며 빨리 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때 프리미율라가 그의 팔을 잡고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끝날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서 프리미율라의 화난 얼굴을 보자 이유도 없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묻고 프리뮬라는 갑자기 그를 안으며 그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고 잔인하고 무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귀족에게 붙잡히면 그녀의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프리뮬라는 그게 그의 책임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켄은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적인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고 프리뮬라는 그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가 자전거를 팔아서 가족 이름을 지어준 것 등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계속 떠들어댄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난 후 켄은 그녀의 폴과의 결혼 소문에 대해 묻고 프리뮬라는 그의 청혼을 거절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나마와 늙은 마법사도 그가 작별 인사 없이 떠난 것에 대해 속상해했다고 전하고 켄은 상황이 조금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도시로 돌아가서 자신이 괜찮다고 모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프리뮬라는 그를 데려가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한다. 켄은 긴장하며 자신은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프리뮬라는 그런 경우에는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묻고 프리뮬라는 그가 다른 도시에서 등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드에 계속 연락했다고 설명한다.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마차를 타고 그를 보러 나섰다. 그녀는 그러고는 켄에게 지금 당장 아기를 가지라고 강하게 요구하며 나이 차이에 대한 그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켄은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서 즉시 그녀의 방으로 가고 그들은 밤새 동물처럼 격렬하게 사랑을 나눈다. 다음날 아침 켄은 프리뮬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앤은 그가 여자를 데려온 것에 정말 화가 나 있다. 프리뮬라도 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켄은 이제부터 그들을 다루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프리뮬라는 또한 켄이 자신과 같은 제대로 된 여자가 아닌 2마리의 털복숭이를 데려온 것에 질투를 느낀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스스로 따라온 것이라고 설득한다. 어쨌든 프리뮬라를 정착시킨 후 켄은 마법을 배우려고 결심하지만 그는 그쪽에 재능이 없다. 그는 실망하고 마법책을 팔 수 있을지 고민하며 프리뮬라는 그 책을 수집가들에게 쉽게 팔 수 있다고 말한다. 켄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앤은 마법책을 가져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녀의 몸에서 대량의 마력과 함께 마법이 방출되고 켄이 그녀를 막기 전에 그녀는 화염구 주문을 발동시켜 앞에 벽에 불을 붙이고 모두를 놀라게 한다. 앤은 자신의 마법 결과를 보고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난다. 켄은 당황하며 쇼핑 앱에서 소화기를 즉시 구매합니다. 그는 프리뮬라와 마유에게 자신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말하고 함께 불을 끄는 데 성공합니다. 켄은 벽에 불을 낸 것에 대해 끔찍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앤을 바라보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워하지만 흥분을 표현하는 순간 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켄은 즉시 그녀를 침대로 옮기고 다행히 그녀는 가벼운 열만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그녀가 쉬는 동안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통조림 복숭아를 사줍니다. 마유와 프리뮬라도 통조림 복숭아를 맛보며 귀족들이 설탕을 독점하고 있어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들뿐이라는 사실에 정말 놀랍니다. 며칠 후 앤은 완전히 건강해지고 그녀의 친구 메리도 완전히 회복합니다. 켄은 메리와 그녀의 엄마를 점심에 초대하기로 하고 며칠 전에 사냥한 곰 괴물의 고기를 구워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기가 너무 질기고 냄새가 나서 불평하기 시작하자 그는 다른 방법으로 요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먼저 고기를 부드럽고 연하게 두드린 다음 특별한 소스를 입혀 모든 소녀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곰고기로 카레를 만들고 모두가 배부르자 메리와 앤이 그림책 만드는 것을 도와주게 합니다. 프리뮬라는 그림책을 처음 보게 되며
정말 놀라워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영감을 받아 책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왕실의 관심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녀는 켄에게 이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켄은 그녀가 사업에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알고 있어 약간 놀랍니다. 그는 그녀가 책 외에 무엇을 팔 계획인지 묻고 프림뮬라는 자신이 그에게 배운 스튜를 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메리의 어머니는 그들의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준 켄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 그녀의 식당에서 웨이트리스가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프리뮬라는 그 여성이 자신을 켄의 아내로 생각해 주어 매우 기뻐하며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음날 켄은 프리뮬라를 도시로 데려가 포터블 푸드스토어를 가지고 그녀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메리와 그녀의 어머니도 함께 도와줍니다. 그녀가 제공하는 맛있는 스튜는 즉시 많은 고객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그때 일부 사기꾼들도 찾아오네요. 그들은 벌레가 같은 음식을 팔았다고 여성들을 흥분시키며 전액 환불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반면 켄은 드론의 도움으로 집 주변을 탐험하는 데 바쁩니다. 그는 팔 수 있는 귀중한 약초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전에 앤이 절벽 옆에서 다채로운 돌들을 발견합니다. 켄은 그것들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광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높이 있어 채굴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곧 저녁이 된 것을 알아차리고 켄은 프리뮬라를 데리러 도시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는 문 밖에서 프림뮬라와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녀는 신나서 켄에게 스튜와 그림책이 모두 팔렸다고 말합니다. 켄은 그녀의 사업 솜씨에 감탄하지만 사실 스튜와 책은 자신이 만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새로운 얼굴을 보고 이제 그녀 그룹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고양이 여자에 대해 프림뮬라에게 묻습니다. 프리뮬라는 오늘 일찍 일부 사기꾼들이 그녀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여자 캐릭터가 나서서 사기꾼들이 음식에 벌레를 넣는 것을 보았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우세한 털북숭이에 맞서 싸울 수 없었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감명을 받은 프리뮬라는 그녀를 경호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켄은 자신의 여자를 보호해준 고양이 여자민에게 감사하며 그녀는 이 일이 자신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려는 바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후 켄은 미나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프리뮬라가 그녀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마유는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켄의 삶에서 유일한 털북숭이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켄은 미나가 단지 경호원일 뿐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 후 저녁을 먹고 미나는 스튜가 정말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함께 마실 와인이 간절히 생각나기 시작하고 켄은 온라인에서 가장 저렴한 와인 한 병을 구매합니다. 그 와인은 고양이 여자가 지금까지 맛본 와인 중에서 여전히 최고의 와인입니다. 그녀는 이미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켄은 그들에게 목욕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마법을 사용해 목욕을 드겠다고 자원하고 그녀는 욕조에 불덩이를 쏘아 적절한 온도로 즉시 듭니다. 목욕 후 미나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유는 이미 여기 사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켄은 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그녀에게 프리뮬라와 함께 사업의 기초를 배우라고 제안한다. 앤은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거절하며 그렇게 해서 켄을 도와주고 그와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다음 날부터 프리뮬라의 사업은 미나가 사기꾼과 사기꾼으로부터 지키면서 계속 성장한다. 크루타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그가 정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상황을 알린다. 한편 켄은 절벽 벽을 오르고 그곳에서 광물을 캐기 위해 거대한 플랫폼을 만든다. 그는 절벽을 오를 준비가 되었을 때 모두를 초대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각자 그룹으로 지역을 탐험하기 시작한다. 미나가 프리뮬에게 숲속의 식용버섯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앤과 메리는 마유가 그들을 돌보는 예쁜 꽃을 발견한다. 그동안 켄은 며칠 전에 본 분홍색 광물을 캐기 위해 들일 기계를 사용한다. 그는 그것을 아이템 박스에 넣어 더 알아보려고 하고 그것이 로돈나이트라는 희귀 광물임을 발견하며 한 점만으로도 꽤 가치가 있다. 상당량의 광물을 캐고 난 후 켄은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는 고기 분쇄기를 구입하고 허브를 섞어 만두를 만들어 마요네즈와 함께 먹는다.
미나는 엉뚱한 마법사가 마법으로 만들어서 수도에서 마요네즈가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프리뮬라는 켄에게 그것도 마법으로 만든 것인지 묻자 그는 계란과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프리뮬라는 바로 노트북을 꺼내 레시피를 적기 시작하는데 그녀도 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켄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만두를 평화롭게 먹고 싶다고 말하지만 프리뮬라는 자신도 팔고 싶다고 한다. 만두를 먹은 후 켄은 또 다른 요리로 자랑하려 한다. 그는 모두를 야외 그릴로 데리고 가서 브랜디에 재운 고기 스테이크를 구워서 불이 붙게 만든다. 미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보다 더 맛있다고 느끼며 켄이 사용한 술인 브랜디에 대해 정말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며 한 모금만 달라고 간청하고 그는 그녀에게 술잔을 따라준다. 그녀는 즉시 취한다. 그녀는 켄에게 계속 머물러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며 매달리고 마유는 그녀를 끌어내기 시작한다. 그녀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켄과 프리뮬라는 미나가 좋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녀가 함께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리뮬라는 켄에게 털이 많은 친구와 너무 친해지려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프리뮬라의 사업은 꾸준히 확장되었고 이제 그녀는 다양한 음식 아이템을 판매하는 여러 개의 가판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직원도 고용했으며 아이리스라는 소녀가 켄을 프리뮬라의 아빠로 착각합니다. 프리뮬라는 이를 듣고 화가 나서 켄에게 매달리며 그 소녀에게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켄은 분홍색 광물을 계속 캐고 그 총 가치는 1,500만 엔을 넘습니다. 아야는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연구하고 절벽 위 숲에서 유용한 것들을 수집하며 두 털이 많은 친구들은 이를 사냥터로 사용합니다. 프리뮬라의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그녀는 도시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창고를 임대합니다. 그녀의 연간 예상 수익은 2억 엔으로 증가하고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이리스는 지점의 총괄, 매니저가 됩니다. 켄은 이러한 평화롭고 번영한 시간이 문제없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는 이미 여왕과 공주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후 프리뮬라는 도시를 지배하는 유파 남작의 저택을 방문하고 그녀의 사업에 대해 많이 들은 그의 아내를 만납니다. 한편 켄은 앤을 오래된 마법사 할머니의 가게로 데려가고 그녀는 그가 관심을 가질 만한 폭발 마법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켄은 이전 도시에서 폭발 마법을 사용하던 옛 마법사를 기억합니다. 코노스바 팬인 그는 폭발 마법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즉시 그 책을 구입하고 할머니는 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가정 마법이 담긴 마법서를 무료로 추가해 줍니다. 나중에 저녁을 먹으면서 프림뮬라는 켄에게 유파 남작의 아내가 아름다운 브로치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한번 이전 도시를 방문했었고 말로우 무역회사에서 받은 브로치를 자랑하는 귀부인을 보았고 그로 인해 그 여자가 질투를 느꼈습니다. 켄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을 때 여자가 얼마나 질투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즉시 온라인 쇼핑 앱에서 브로치를 구매합니다. 프리뮬라는 브로치에 그려진 여성의 얼굴이 이 세계에서는 이미 드문 것임을 발견하고 게다가 그 여성의 실루엣이 유파 남작의 아내와 일치합니다. 켄은 그 사실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고 프림뮬렉의 그 부유한 귀부인에게 이 브로치는 그녀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프림뮬라가 경호원과 함께 출근한 후 마유는 켄에게 근처에 있는 던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탐험해보자고 제안한다. 켄은 이 세계에 던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소식에 매우 흥분하며 마유가 더 일찍 말해줬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유는 미나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따라오려고 할까봐 걱정했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이제 앤이 던전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녀는 켄과 함께 가고 싶어 한다. 켄은 그곳에 몬스터가 많아 위험할 것이라고 말한다. 앤은 켄과 모험을 하기 위해 마법을 배우고 있다며 투정을 부리고 결국 켄은 그녀를 따라오게 허락한다. 곧 세 사람과 보브캣이 함께 던전 입구로 향한다. 던전에 들어서자 그들은 벽이 횃불빛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다. 모두가 동굴벽과 던전 내부의 구조물에 매료되며 켄은 많은 사진을 찍는다. 곧 그는 던전 벽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탈을 발견하고 즉시 드릴 기계를 소환해 그것을 가져가기로 한다.
앤과 다른 이들은 드릴 소음이 시끄럽다고 느끼고 켄은 마유에게 그녀를 잠시 데려가라고 말한다. 갑자기 마유가 누군가가 그들 쪽으로 오는 것을 감지하고 거대한 거미 괴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자 켄에게 경고한다. 켄은 즉시 그의 석궁을 소환하고 거미에게 화살을 쏘지만 화살은 거미의 단단한 피부에 튕겨 나온다. 마유는 첫 시도에서 거미의 눈을 맞추고 켄은 그것이 괴물의 약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앤에게 거미의 눈을 겨냥해 불덩이를 쏘라고 하지만 앤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다. 거미가 그들에게 거미줄을 쏘자 마유는 앤을 안고도 모든 거미줄을 간신히 피한다. 켄은 그들이 지금 괴물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괴물을 분산시키기 위해 폭죽을 던진 후 자전거를 소환해 도망친다. 던전 밖으로 나가자 켄은 긴장한 앤을 위로하며 그녀가 첫 경험을 잘 해냈다고 말한다. 밤에 모두가 목욕을 하는 동안 미나는 켄의 던전 여행에 대해 알게 되고 마유가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화를 낸다. 켄은 그들에게 싸움을 그만두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계와 수정들을 가져가야 한다고 한다. 미나는 이번에는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한다. 켄은 그녀에게 그녀의 임무는 프리뮬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상기시키지만 프리뮬라는 조금 피곤하니 며칠 쉬겠다고 말한다. 켄은 그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다른 소녀들 때문에 자신의 의심을 확인할 시간이 없다. 나중에 켄은 앤에게 폭발 마법 책을 주어 다른 주문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녀는 신나서 즉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켄은 이 바보가 자기 집을 날려버리기 전에 그녀를 멈추고 기분이 나아질 때 시도해보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앤은 마유와 미나의 지도 아래 모험가 훈련을 시작한다. 그 후 모든 일행은 다시 던전으로 향하고 곧 수정과 그 옆에 있는 켄의 드릴 기계를 발견한다. 켄은 거미가 지난번에 기계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깨닫고 다시 유인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의 속임수는 통하고 거대한 거미가 그와 싸우기 위해 곧 나타난다. 이번에는 켄이 준비를 했고 그는 소녀들에게 거미를 약화시키기 위해 벌레 스프레이 총을 준다. 거미가 약해지고 어지러워 보이자 앤은 파이어월로 거미를 가격해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만 모두가 그녀를 칭찬하는 사이 거미는 후퇴한다. 켄은 괴물을 쫓아 끝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파티를 이끌고 던전을 지나간다. 그들은 곧 한쪽 구석에서 탄 것 같은 거미를 발견하는 열린 공간에 도착한다. 소녀들은 다시 벌레 스프레이를 뿌리지만 앤이 그것을 끝내기 전에 보브캣이 근처에 또 다른 괴물을 감지한다. 모두가 보브캣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았고 그들은 거대한 외눈박이 거미를 보고 경악한다. 미나는 켄에게 이 거미가 암컷 거미라고 말하며 암컷은 수컷보다 크고 훨씬 더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켄은 암컷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하기로 결심하지만 암컷 거미는 그보다 빠르고 출구를 막아 그의 일행을 가두어 버린다. 보브캣 벨이 가장 먼저 행동을 취하고 거미에게 돌진하여 그녀의 눈을 베어 시력을 잃게 만든다. 케니 그룹은 그 후 암컷 거미에게 벌레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하고 애는 불덩이를 던진다. 공격에도 불구하고 암컷은 큰 피해를 입지 않지만 그녀는 모두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가두려는 계획인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켄은 이 전술에 화가 나지만 그는 마유와 민에게 암컷 거미에게 계속해서 벌레 스프레이를 쏘게 하고 자신은 수컷 거미의 시체를 아이템 박스에 저장한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암컷 거미는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고 켄은 그녀를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꺼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주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튼 소리를 시작하고 950만 엔 상당의 대형 굴착기를 구입한다. 그는 고양이 소녀들을 보내고 굴착기 안으로 올라가며 앤도 함께 따라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한다. 켄은 굴착기로 거미를 향해 돌진하며 그녀를 밀쳐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거미는 아직 힘이 남아있어 굴착기, 엔진이 고장난 동시에 다시 그를 공격한다. 켄은 엔진을 시도하며 공황에 빠지지만 앤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해결한다. 그녀는 폭발 주문으로 거미를 강타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운 좋게도 켄은 다시 굴착기를 작동시키고 이번에는 거대한 거미를 지식여 죽인다. 그 후 그는 굴착기와 거미를 아이템 상자에 넣고 던전 벽에서 크리스털을 채취해 이번 임무의 비용을 충당한다. 곧 집으로 돌아오고 프리뮬라는 거대한 거미 시체를 보고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를 더 놀라게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켄이 거미의 알을 요리해서 먹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 아이디어를 듣기만 해도 역겨워하지만 익힌 계란은 오히려 맛있고 프리뮬라는 그 식감이 치즈와 같다고 말합니다. 치즈는 만들기 정말 어렵거든요. 켄은 그녀에게 치즈는 만들기 정말 쉽다고 말하며 그 과정에서 아내의 사업가 기지를 깨웁니다. 프리뮬라는 치즈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고집하고 켄은 그가 아는 가장 간단한 코티지 치즈 버전을 보여줍니다. 그것조차도 소녀들이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었고 프리뮬라는 갑자기 켄에게 이 레시피를 백작 부인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켄은 귀족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치즈를 판매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프리뮬라는 그 말을 듣고 긴장한 듯 보이고 그러다 갑자기 미나가 켄에게 그녀의 요청 뒤에 숨겨진 이유를 말합니다. 프리뮬라의 회사는 현재 이 도시에서 향신료 마피아를 운영하는 강력하고 부패한 상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그녀는 그를 처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야 켄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켄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그 자식을 굴착기로 간단히 부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리뮬라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상인처럼 싸우고 싶어하며 그 과정에서 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켄은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프리뮬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락한다. 그녀는 남작 부인과 레시피를 공유하고 남작 부인은 부패한 상인에게 프리뮬라의 회사를 괴롭히는 사람은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는 편지를 보낸다. 그 덕분에 괴롭힘이 멈추고 프리뮬라는 평소처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켄은 자신의 집으로 다가오는 배를 발견하고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망원경을 꺼내 보았을 때 남작 부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프리뮬라와 함께 그녀를 맞이하러 가고 남작 부인은 켄에게 그가 샤가와 그의 산적들을 처치한 남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한다. 켄은 그녀가 잘못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가장하려 하지만 그녀는 조사를 철저히 해왔다. 마지못해 켄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남작 부인은 요청을 하기 위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이것이 재미있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남작 부인은 왕이 전국을 관통하는 운하를 만들라고 명령했으며 모든 귀족들은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부분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불행히도 그들의 영토는 일정에 크게 뒤처져 있고 그로 인해 그녀의 남편은 왕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 남작 부인 카노는 켄에게 만약 그들이 제 시간에 건설을 마치지 못하면 귀족 신분과 땅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운하의 상당 부분이 단 한 달 안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켄이 제 시간에 그것을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녀는 그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보상에는 자신의 몸도 포함되지만 켄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켄은 조금 진정하고 켄이 마법사이기 때문에 마법서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하이 프로텍션이라는 희귀한 마법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미나는 켄에게 그것이 드래곤의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마법이라고 알려줍니다. 켄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앤이 그런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를 맡기로 동의하고 캐논은 그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모두 줍니다. 그것으로 켄은 1억 엔 이상을 벌고 그는 새로 산 세단을 타고 건설 현장으로 즉시 출발합니다. 소녀들은 이 이상한 마차를 보고 경탄하며 비스카운트 부인은 켄에게 보너스 보상으로 자신의 몸을 주겠다고 계속 말하는 갈증에 시달리는 여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거절합니다. 밤새 운전한 후 그들은 건설 현장에 도착하고 켄은 남은 5km의 운하를 위해 숲조차 정리되지 않은 힘든 일이 딥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려 할 때 마유의 친구들이 그를 발견합니다. 켄은 그들이 여기서 일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데 그들은 도적 사냥 여행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모두 썼기 때문이다. 마유가 그들에게 부주의하다고 훈계하는 동안 미나는 켄에게 매달리고 모든 고양이 남자들은 그녀에게 반해 있다. 그 후 카노는 켄을 운하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상인들에게 소개한다.
상인들은 물품에 대한 청구서를 건네주고 프리뮬라는 상인들이 비스카운트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도끼 하나에 10개의 의뢰화로 청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상인들은 그녀에게 다른 누군가가 여기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도끼를 사는 수밖에 없다고 답한다. 프리뮬라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켄에게 상인들이 가져오는 것과 같은 양의 도끼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즉시 온라인에서 도끼를 구매하고 개당 단지 1개의 은화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카논과 상인들을 놀라게 한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서 자재를 사기로 결정하지만 상인들은 이에 화가 난다. 그들은 카논에게 자신들이 포글럼 상인 회사 소속임을 상기시키며 그녀가 그들과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카논과 프리뮬라가 침묵하는 것을 보며 켄은 포갈룸이 프리뮬라의 사업을 괴롭히던 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권력 있는 사람들과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남작의 더러운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운하를 제때 완공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캐논은 여전히 켄과 거래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필요한 수의 도끼를 제공한 후 굴착기를 운영하기 위해 대량의 등유를 구매한다. 야수종 노동자들은 그 사이에 나무를 계속 베고 그들은 모두 보브캣을 숭배하기 때문에 배를 위한 곡물을 사냥하기 위해 일에서 잠시 시간을 낸다. 켄이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캐논의 마차가 여기까지 오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를 집에 초대한다. 그는 앤의 도움으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캐논은 그 맛에 정말 감동한다. 켄은 그들로부터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고양이 친구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초대한다. 그들은 그와 함께 먹고 싶지만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할 것이라며 거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켄에게 근처에 식당이 하나만 있지만 그곳의 음식이 너무 비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전한다. 프리뮬라는 노동자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사업을 키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켄의 허락을 받아 노동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 노점을 차린다. 그날 밤 켄은 캐논이 목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욕조를 사주고 이 욕심 많은 여자는 그에게 함께 목욕하자고 명령한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그에게 덤벼들지만 켄은 그녀의 모든 유혹을 피하며 자신은 가족 같은 사람이라며 귀족과 더 깊이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켄이 일어나자 캐논이 프리뮬라의 음식 가게를 도와주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가 일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며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여자들에게 비스카운티스가 자신의 바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확신시키지만 캐논은 그녀가 시도할 수 있는 한 달이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근처 식당의 주인이 와서 프리뮬에게 자신의 사업을 훔쳤다며 완전히 카렌처럼 소리친다. 하지만 그녀가 프리뮬라가 유명한 상인 말로의 딸이라는 말을 듣자 그녀는 물러선다. 프리뮬라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식당에서 먹고 싶다면 공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여성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후 켄은 운하 작업을 계속하고 곧 캐논의 하인들이 도착하지만 그들은 할 일이 많지 않다. 곧 켄은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온라인으로 물을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작업자들에게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하는지 물어보고 그들은 언덕 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셈이 있다고 말한다. 켄은 그들에게 술과 교환으로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야수인들은 즉시 부업을 시작한다. 그들은 낮 동안 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을 구해주고 밤에는 술자리 파티를 연다. 캐논은 야수인들과 함께 술에 취하고 더 공격적으로 변하며 켄에게 다가선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술에 취한 사실을 이용해 그녀에게 앞으로 그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든다. 그녀의 유혹 시도를 멈추기 위해 이 방해가 사라진 후 켄은 제때에 운하 건설을 완료하고 왕실이 수도에서 와서 완공을 축하한다. 켄도 원하지 않았지만 축하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게 되고 캐논은 그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모두 앞에서 그의 독특한 마법을 보여주라고 한다. 그는 따라하기로 결심하고 굴착기를 소환하여 통나무를 저글링하며 모두를 감탄하게 만든다. 그 후 귀족들은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고
특히 캐논의 영토를 질투하는 노인 한 명은 실패하길 바라며 땅을 포기하길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캐논이 그의 발언을 비웃자 그는 격분하여 떠난다. 그러나 그가 마차에 타자 프림율라는 그녀를 납치하라고 갱단샤가에게 돈을 준 전 귀족을 목격한다. 캔은 오래된 귀족이 아마 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지금 당장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후에 그는 캐논의 남편인 백작과 만나는데 백작은 지금까지 자신의 영토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캔 덕분에 간신히 마감일을 맞춘 후 그는 더 잘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의무를 전적으로 맡기로 한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 영토 문제 대신 백작은 캔이 판매하고 있는 인쇄된 책들에 더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일종의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캔에게 이 책들을 어떻게 인쇄했는지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고 캔은 기꺼이 도와주어 비만한 그가 자신이 쓴 책을 드디어 출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한다. 그 후 백작은 프림율라와 이야기하며 이제부터 자신의 땅의 재정을 맡아달라고 요청한다. 그녀 필요 없이는 상인들의 부패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리뮬라는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 과중하다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대답한다. 백작은 그녀가 유명한 말로 무역회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이것이 토갈룸을 화나게 하여 나쁜 일을 저지를까 걱정하고 있다. 캔은 그 자식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라고 말하지만 백작은 그들이 군대를 유지할 만큼의 돈이 부족하다고 밝혀 그래서 토갈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캔은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이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결국 그녀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만약 명령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다. 그 후 곧 캔과 그의 소녀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함께 목욕을 하면서 미나는 앤이 뛰어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엄마에게서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캔은 그녀에게 동의하며 앤에게 생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지만 앤은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다. 알고 보니 그녀는 진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거리의 한 여성에게 길러졌고 이제는 캔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가족을 찾고 싶지 않다고 한다. 다음 날 캔과 앤은 고위보호 마법서 등록을 위해 늙은 마법사에게 간다. 앤이 마법서를 읽으러 가자 캔은 노파에게 약 10년 전 거리에서 죽은 재능 있는 젊은 마법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노파는 캔이 앤의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거리에서 죽은 마법사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약 10년 전에 사라진 검은 머리에 재능 있는 마법사 아르메리아를 기억하고 있다. 우연히도 아르메리아는 기록에 따르면 앤 이전의 고위보호 마법서의 이전 소유자였고 노파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캔에게 앤의 가족을 찾지 말라고 말하며 앤이 분명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전한다. 캔은 이를 듣고 깊은 충격을 받으며 자신은 PDF 파일이 아니며 앤은 자신의 딸과 같다고 노파에게 분명히 말한다. 그 후 캔은 앤과 마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만 앤은 중간에 고위험 마법을 연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단 1초 동안만 장벽을 만들 수 있지만 곧 그것이 부서지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는 실패해서 속상해 보이고 캔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할 때 그녀는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캔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며 배 아픈 약을 온라인으로 찾기 시작하지만 마유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그녀는 캔에게 앤이 첫 생리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그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는 그녀를 재빨리 집으로 데려가고 다행히도 프리뮬라도 일에서 돌아옵니다. 그녀는 앤에게 생리와 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앤은 밖으로 뛰쳐나와 캔에게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기쁘게 말합니다. 캔은 그것이 그녀에게 좋다고 말하지만 앤은 갑자기 그에게 자신의 아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캔은 그 말을 듣고 커피를 뱉고 앤에게 그가 그녀와 뭔가를 하기에 그녀는 적어도 5년은 더 어려운 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프리뮬라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캔의 귀를 잡아당기며 진지한 거냐고 묻지만 그는 잠시 앤을 산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라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 후 캔이 집 뒤 절벽에서 일하고 있는데 물 위를 달리는 마차를 발견한다.
그는 이 광경에 놀라고 더 놀라는 것은 말로우가 그 마차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다. 말로우는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프리뮬라의 성공적인 사업을 축하한 후 켄에게 토갈룸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켄은 열성적인 상인을 멈추며 사업 경쟁자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해변 우산 아래 피크닉 세트를 차리고 프리뮬라와 말로우는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우산의 사업 잠재력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한다. 그 후 켄은 정식으로 말로우에게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노인은 웃으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프리뮬라가 이미 그의 집에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은 가족 순간을 보내고 나중에 켄은 장인어른을 기념하는 파티를 연다. 곧 말로우는 이 도시의 시장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몇몇 오랜 친구들이 켄을 만나러 온다. 크루탄이 그를 방문하러 왔고 폴도 함께 데리고 왔어요. 폴은 프리뮬라를 보고 기뻐했지만 그녀가 켄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그녀가 그에게 프러포즈한 후 사라졌을 때 단순히 수줍음이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기회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포기하고 프림뮬라가 인생을 함께할 더 나은 남자를 선택했다고 받아들였어요. 또 다른 강력한 동료와 함께 켄은 토갈룸을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시장으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카논과 그녀의 남편도 함께 있어 그가 악한 상인에게 맞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켄은 토갈룸의 무역 회사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지 묻고 열심히 하는 남자가 긍정합니다. 켄은 팔 물건이 있다고 말하며 즉시 자신의 아이템 박스에서 거대 거미 몬스터의 시체를 꺼내요. 이로 인해 시장은 혼란과 공황에 빠지고 상인은 켄에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켄은 자신이 정확하다고 말하고 토갈룸의 부하들이 무장한 채로 나타나기 전에 그를 기다립니다. 그의 부하들이 켄을 알아보고 토갈룸에게 그가 그들의 사업을 망치고 있는 마법사라고 말한다. 켄은 그 자식에게 아내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하고 토갈룸은 그의 부하들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혼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켄은 지원 없이 온 것이 아니며 폴 크루탄과 다른 이들이 그와 함께 싸우기 위해 나선다. 토갈룸은 여전히 승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발이 켄 앞에 뛰어들자 모든 고양이족은 놀라게 된다. 그들이 신성한 보브캣이 켄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싸울 수 없어서 도망친다. 토갈룸은 즉시 그의 요새로 후퇴하고 켄과 그의 일행이 그곳에 들어가자 개 용병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보브캣과 싸우는데 문제가 없다. 발은 그들의 리더를 보고 의심스럽게 흥분하고 켄은 그가 과거에 그녀를 다치게 한 자식임을 깨닫는다. 개의 용병들은 즉시 그들을 공격하고 폴은 그들의 리더와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선다. 마유와 미나는 나머지 개 용병들을 상대하며 완벽한 활쏘기 기술을 뽐내고 크루탄의 친구도 개들을 밀어낸다. 순의 개는 폴과 동등한 입장에서 계속 싸우고 그러자 켄도 싸움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미니 굴착기를 소환하여 토갈룸의 재산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그의 하인들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키려고 한다. 토갈룸은 이제 혼자라는 것을 알고 도망치려 하지만 켄이 뒤쫓는다. 그가 토갈룸을 밖으로 따라가자 켄은 미니 굴착기를 다시 아이템 상자에 넣고 큰 굴착기를 소환해 그의 가게를 파괴한다. 켄이 건물을 파괴하던 동안 그 멍청이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말로는 켄에게 멈추라고 부탁하며 이 건물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곳을 본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갈룸은 말로와 켄을 저주하지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켄은 그에게 반대라고 말한다. 그는 토갈룸이 그의 깡패들에게 무기를 들라고 명령하는 순간 자신이 비스카운트의 목숨을 노리려는 음모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한다. 그 깡패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비스카운트가 앞으로 나와서 토갈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켄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동한다. 그 후 비스카운트는 토갈룸에게 만약 그가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도시를 영원히 떠난다면 그의 범죄를 용서하겠다고 말한다. 토갈룸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떠나기 전에 말로에게 켄이 좋은 파트너임을 알린다.
하지만 그는 그의 딸이 왜 납치되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요청한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왕국에서 온 사자가 나타나 왕이 켄이라는 마법사를 즉시 소환했다고 전한다. 자기는 편지가 진짜임을 확인하고 토갈룸은 켄에게 튀어나온 못은 망치로 두드려진다고 웃으며 말한다. 그렇게 떠나지만 켄은 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는 프림뮬라가 납치된 진짜 이유가 그들이 동맹을 맺은 후 말로 회사의 가치 상승에 질투한 강력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프리뮬라가 위험에 처한 이유가 자신이라는 생각에 분노한 켄은 이제부터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결심한다. 그날 밤 그는 프림뮬라와 말로에게 당분간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해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한다. 프리뮬라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납치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녀는 켄에게 자신이 그와 함께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왕실이 언젠가는 그를 부를 운명이었으며 지금은 그와 함께 가서 그를 지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크루통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폴의 영토에 있는 새 집으로 갑니다. 애는 가장 친한 친구 메리에게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하고 그 후 켄도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모든 짐을 싸고 카논과 비스카운트에게 도망칠 경우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둘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반란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켄이 도망친 것을 허락한 것에 대해 유죄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왕실 수도로 가기로 결심하며 그의 소녀들은 그가 무엇이라고 하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